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경기도 유아임용 초수 합격생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저는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재학생이거나 일병행이신 분들의 합격 수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재학생 초수였고요. 그리고 5월에는 교육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5월에 평일에는 일환을 기록하고 교육 활동을 짜느라 정말 임용 공부를 하지 못했고 또 전 주말에는 12시간씩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5월은 잠시 임용 공부를 쉬어갔었고 이제 8월까지 주 24시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단 시기별 공부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이쌤의 계획표를 참고해서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십몇 학점,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 5월에 교육 실습이 끝나고 나서 보니 정말 이쌤 강의가 한 반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그때부터 한 7, 8개씩 하루에 막 쳐내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손도 대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4회까지만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도 합격했으니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희망편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 파트를 나눠보니 이해하기, 구조화하기, 기출 파악하기, 암기하기, 문제풀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의상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인데요. 저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이쌤의 카페를 활용했어요. 이쌤의 장점 첫 번째가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사발, 놀교, 부평복, 신의 사회자교, 과목별로 질문을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모르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미 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이 다 올려주셨어요. 거기 답변을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게시판에도 이 쌤이 이제 기본서에 없는 다른 이론서들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가져야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음악에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왜 플랫이 이렇게 붙고 왜 다장조고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들였었고요. 여기에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는데 왜 그거는 성질이 변한 게 아니지? 이런 뭔가 사소한 게 궁금할 때도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질 때까지 공부를 한 게 정말 제가 체득화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관펜 공부법을 했는데요. 이 현관펜 공부법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쌤께서도 아름다운 기본서 만들기를 정말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따로 이윤규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목차를 구조화하기 위해 가장 큰 목차에는 보라색을, 그 다음 목차에는 파란색, 그 다음 목차에는 초록색을 하면서 언어 발달 이론 안에는 행동주의, 생득주의, 상호작용주의가 있었지. 그리고 상호작용주의 안에는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 스노우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언어 발달 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색깔로 조금 머릿속에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쌤의 기본서는 이렇게 다 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필기트를 통일을 했었는데요. 정의는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노란색을 사용했고, 뭐 다음과 같이 했었고요. 또 저는 뭔가 이유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뭐 유아들이 존댓말을 종결어미 요를 시보다 먼저 배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아, 유아가 지각적으로 두드러진 마지막 음절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구나 하고 이런 이유가 나올 때는 따로 동그라미 이를 써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필기트를 통일하는 이유는 그냥 예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 기본서를 10회독, 뭐 20회독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색은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조화하기인데요. 이쌤의 장점 두 번째가 구조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와 같은 색을 사용해서 저기 미술교육 이론에는 보라색을, 다음 뭐 성숙주의 정신분석 이론, 다음 목차에는 파란색을 사용하면서 기본서와 같은 색으로 통일해서 필기를 했고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는 저는 두 문자 암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로엔펠트의 아동미술 발달 단계에는 무엇이 있었지? 아, 난전도또, 난하기, 전도식기, 도식기, 또래 집단기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란색 형광펜을 칠하고 또 밑에 글자도 적어서 바로바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도 더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스티커를 붙였어요. 유아 일반 기출에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였고요. 특수 기출에는 초록색을 붙여서 어떤 부분이 조금 기출에 나왔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이쌤의 장점 세 번째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S급과 A급은 따로 표시를 해서 제가 구조화 자료를 볼 때마다 이거는 정말 외워야 한다. 암기하고 넘어가야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조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출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기출은 정말 개론,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도 풀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당연히 처음에는 못 풀겠지만 이론서를 보면서라도 푸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는 기출 과목별 표를 이쌤께서 주신 걸 저는 이렇게 다 앞에 붙여 두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아, 이거는 어느 년도 기출에 나왔었지? 이러면 바로 표를 찾아서 알 수 있었고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복습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기출의 구조화를 먼저 넘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과목별로 문제 방식과 답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덕성의 발달 이론에서는 예시를 문제로 주고 그 예시에 해당하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쓰도록 하고 왜 그 단계에 해당하는지 이유와 특징을 서술하도록 하는구나. 이런 걸 기출을 먼저 보면서 파악하시고요. 기본서를 읽으시면 이제 문제를 예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을 정말 답안과 문제를 다 암기할 정도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암기하기인데요. 이해가 되었어도 암기가 되지 않으면 임용 당일날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백지 쓰기를 하기 전에 이쌤의 구조화 빈칸 자료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먼저 암기해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백지 쓰기를 하면서 상세한 부분까지 책을 덮고 다 적어 보았어요. 이 백지 쓰기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쓰면서 공부도 되고 모르는 부분을 제가 시각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희가 암기해야 할 양은 정말 많은데 그걸 일일이 서술을 하고 있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손목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깝고 조금 손목이 덜 아프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엑스마인드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이 어플은 정말 편리하게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여기로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구조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어플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어 암기장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과목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문제 제가 외워야 할 단계나 그런 걸 문제로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가지수나 단계의 개수를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서 딱 단어장을 재생시키면 이 위에 문제만 보입니다. 델그란데와 홍가호퍼의 공간 능력의 구성 요인 7가지가 뭐였지? 아, 누명지, 내간의 변기? 이러면서 바로 7가지를 제가 혼자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딱 넘기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어플의 좋은 점이 답변을 제가 타이핑이나 글자로 적지 않아도 사진으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일일이 만드는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화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렇게 첨부하니 이미지가 바로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암기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녹음 어플을 사용해서 암기를 했는데요. 구조화 자료를 한번 달달달 읊으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녹음한 자료는 자기 전에 정말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누워서 이제 녹음 어플을 듣다가 잠에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목이 아프면 꼭 내가 백지 쓰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타이핑을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구슬 스터디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밖에 나가서 자료가 없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뭐 눈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구조화 자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미술교육 이론에는 무엇이 있었지? 첫 바닥, 두 번째 바닥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러다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잠이 안 와요. 일어나서 다시 구조화 자료를 펼쳐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잘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용날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문제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지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조건에는 동그라미를, 부정에는 세모를, 서술해야 할 것에는 네모를 했는데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교사가 공통으로 설명한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쳤고 첫 번째로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을 쓰고 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술할 것이겠죠. 네모를 치고 이제 한 가지 서술할 것이 끝났으면 슬래시를 2번 그었어요. 구분을 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지문을 분석했고요. 또 풀고 난 이후에는 틀린 이유를 무조건 분석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따로 쓰지는 않았고요. 답지를 오답노트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체크를 하고요. 다시 다른 부분에다가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기본서를 보고 나서. 그랬는데도 모른다 하면 빨간색으로 답지를 보면서 따라 썼고요. 이제 틀린 이유를 적었는데 여기 문항 7번에 보시면 답이 논리적 분류였는데 저는 유목포함 분류라고 썼어요. 저는 논리적 분류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라서 틀렸다 이렇게 적었고 저기 앞에도 문제에서 뭐뭇에 근거하여 쓰시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이해도가 낮아서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 나가면서 문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듣고 기반 이론을 공부를 해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모범 답안도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읽다 보면 틀을 이렇게 적어야 하는구나 이런 논술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고요. 또 처음에 너무 생으로 답지를 쓰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필사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결론의 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서결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채점되는 건 사실 본론이잖아요. 그 본론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매일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논술에서는 조금 힘을 빼고 주 1회만 스터디로 적었었고요.
나중에 전범위 모의고사 때만 매일 논술을 적었습니다. 이제 논술을 공부하며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저도 다른 분 합격수기에서 봤던 건데요. 개요도를 쓸 때 칸을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찾지 못한 키워드는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칸을 바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중복되는 답안이 없게 쓸 수 있어요. 칸을 나누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서결론의 틀도 한번 여러 가지 적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다 보면 이제 틀대로 적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냥 바로바로 주제에 따라서 서결론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술 첨삭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모범 답안을 먼저 올리고 자신이 작성한 것을 올려요.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과 제가 짝을 맺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참고해서 자가 첨삭을 올리는 식으로 하루에 게시물이 3개가 나오도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시리 법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해시리와 법이 실제로 임용이 나오는 범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고시문도 8월에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에 들어가서 저희는 아침 30분 동안 이쌤의 해시리 자료를 강독을 했고요. 그 강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내기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에 2페이지를 이제 법령 빈칸을 채워서 밴드에 올리는 스터디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7대 안전과 아동복지법도 외워야 하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스터디에 제가 들어가서 인출을 한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도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해시리를 암기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싱송 스터디라는 유튜브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샤워할 때나 이동할 때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또이의 고시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7대 안전, 아동복지법, 그리고 고시문도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동복지법이나 그 7대 안전도 저는 2문자로 다 따서 외웠어요. 교실 감성 아재, 생교약제 폭증응 이렇게 명칭도 2문자로 외웠고 안의 내용도 길미유유 이런 식으로 2문자를 다 땄어요. 길미유유 하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야기, 미아민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에서 조금 고득점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또 면접과 수업 실현의 만능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만능 틀을 나중에 만들기 시작해서 정말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책 요약하기인데요. 저는 경기도 자체 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읽어야 할 시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는 스터디를 친구와 진행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면접에서도 시책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리 포털에 올라와 있는 놀이 사례집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수업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재료 아이디어 그리고 발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면서 읽으시면 수업 실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일매일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수업 면접을 가능한 하루에 한 세트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난 다음에는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혼자 집에서 해보거나 정시간이 안 되면 그 피드백을 정리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책 정리 스터디를 날짜별로 이 날짜까지는 경기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정리해서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밴드로 했었고요. 또 저는 면접 공부를 하다 보니 즉답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읽고 답변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스터디에 들어가서 저희가 시책과 관련한 면접 문제를 2문제를 만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자마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서로 답변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만든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모범 답안으로 정리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니 정말 즉답형에 좀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답변 틀을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론을 말할 때는 경기도 교육청은 무엇에 대해 무엇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첫째, 무엇입니다 하고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말한 다음에 근거로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말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무엇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말한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다 말하고 나서 제가 경기교사가 된다면 무엇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업 나눔도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할지 적어도 세 가지는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시험은 결국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3명의 면접관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사진을 붙여놓고 시선 분배와 웃으면서 말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교육의 방향에 따라 교사로서 에듀테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배하면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험장 당일에도 면접관 분들이 한 명 빼고는 다 이렇게 밑을 보고 계셨는데 저의 눈빛이 느껴지셨는지 이렇게 슬쩍 올려다 보면서 웃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피드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영상을 찍어두고 이렇게 사진처럼 밥을 먹을 때나 좀 틈틈이 보면서 내가 이런 발문은 좀 이런 발문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잘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좀 성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임용은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멘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저는 정말 재학생이기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강의가 반 가까이 밀렸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 연도에 붙지 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휴대폰 위젯에 이런 식으로 와닿는 글귀가 있거나 그러면 적어 놓았었는데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은 성장하는 순간이다. 이걸 제일 위에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순간만 넘어서면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고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원형적 사고가 그런 말이 유행하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임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이들이 나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자,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래너 정말 대충 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짐을 적으면서 오늘 좀 기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월 25일에 2주면 벼락치기 하기에 충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2주는 정말 계획대로 저는 다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귀여운 건 제가 친구에게 받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네잎클로버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저는 행운이 꼭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잎클로버가 저절로 제 발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테이프를 붙여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운도 따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운칠기삼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국 운도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공부할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임용 당일에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최종 합격창을 배경화면을 해놓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최종 합격창을 보니까 너무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내가 내년에는 꼭 이 화면을 보고야 말 거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